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도이치 주가 조작 수사에 아나운서 김범수 씨의 계좌가 등장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이 계좌를 차명으로 썼고 3억 원을 넣었다는 본인 육성을 특검이 확보했습니다. 단독 보도하겠습니다. 서희건설 회장의 비서실장에게 반클리프 목걸이를 판매한 매장 직원을 JTBC가 인터뷰했습니다. 구입 과정과 방식이 매우 이례적이었습니다. 어머니를 대동하고 상품권을 2차례 바꿨습니다. 8.15 특사 대상이 확정됐습니다. 국민통합과 민생을 위한 특별 사면이라고 정부는 밝혔지만 이와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정치인, 경제인들의 이름도 상당수 포함됐습니다. 15시간 뒤면 전직 대통령 부인이 구속심사를 받습니다. 특검은 법원에 심사 뒤 대기할 장소를 남부구치소로 바꿔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서울구치소에 남편이 수감돼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여도영 기자입니다. 내일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김건희 여사의 구속심사가 열립니다. 대통령 부인 중 처음입니다. 심사엔 직접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공개된 통로를 통해 법정으로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포토라인에 서는 겁니다. 심사는 정재욱 영장정담 부장판사가 맡습니다. 특검이 먼저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김 여사 측에서 불구속을 주장하며 맞서게 됩니다. 피의자가 직접 최후 진술도 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판사가 직접 궁금한 점을 질문하기도 합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구치소에서 대기해야 합니다. 원래 중앙지법 심사는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는데 특검은 이번엔 남부구치소 대기로 변경 신청했습니다. 배우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있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한문혁 부장검사를 필두로 모두 8명이 출석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부장검사는 도이치모터스 사건 재수사팀에서 활동했고 지난 6일 조사 때도 직접 들어갔습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 3가지 범죄 혐의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필요성을 소명할 예정입니다. 이미 지난주 목요일 572쪽, 오늘 오전 276쪽 분량의 의견서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피의자 측은 건강 악화 등의 이유로 불구속 수사를 강조할 거로 보입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차명 거래를 직접 언급하는 육성 통화 파일을 특검이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여사는 통화에서 특정 계좌를 언급하며 3억 원을 넣었다. 내가 차명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계좌의 명의자는 지난주 특검에 소환된 김범수 전 SBS 아나운서로 드러났습니다. 박현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지난 3일 김범수 전 SBS 아나운서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김 전 아나운서가 코바나 콘텐츠 사내이사로 재직할 당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김 전 아나운서 계좌를 이용한 차명 거래를 인정하는 육성 통화 녹취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011년 8월 김 여사는 김 전 아나운서의 주식 계좌로 3억 원을 입금합니다. 같은 날 미래에셋 직원과 통화해서 차명 거래를 직접 언급합니다. 거기 계좌로 3억을 넣었다며 차명으로 하는 것이니 알고 있으라고 말합니다. 뒤이어 도이치 3천만 원, 우리기술 2천만 원 어치를 사라고 주문을 제출합니다. 실제로 이 기간 김 전 아나운서는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로 이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거래소 심리분석서에 따르면 2011년 8월부터 11월까지 1억 4,800만 원을 매수해 3,200만 원의 차익을 거뒀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해 10월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검찰 전임 수사팀은 육성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이 녹음 파일을 토대로 김 여사가 차명 거래로 차익을 보고 주가 부양에 영향을 줬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김 여사가 여러 명과 공모해 시세 조정을 실행한 정황이라고 구속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육성 통화 녹취엔 증권사 직원이 주가를 더 올리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자 김 여사가 알겠다고 답하는 대목도 등장합니다. 실제로 통화를 전후해 김 여사의 도이치 주식 20만 6천 주가 이른바 블록딜로 거래됐습니다. 특검은
김 여사가 시세 조정을 알았던 또 다른 정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연지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10월 도이치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며 시세 조정을 몰랐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시세 조정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직접 주식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하지만 특검이 다른 정황을 잡았습니다. 특검팀이 확보한 2011년 1월 11일 육성 통화 내용입니다. 증권사 직원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가리켜 우리 주식이 팔리면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자 김 여사는 그런가라고 답합니다. 이어 직원이 매물이 되려는 것을 미리 받는 것이기 때문에 주가를 더 올리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김 여사는 알겠다고 말합니다. 통화가 이루어진 날을 전후해 주가 조작 일당은 실제로 블록딜을 합니다. 블록딜은 특정 주체와 미리 정한 가격으로 일괄 거래하는 방식인데 일당이 김 여사의 도이치 주식 20만 6천 주를 장 외에서 판 겁니다. 법원도 이 블록딜에 대해 시세 조정과 무관한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특검은 증권사 직원과의 통화 내용을 바탕으로 김 여사가 블록딜을 통한 주가 부양 시도를 사전에 알고 있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6일 김 여사 조사에서도 관련 내용에 대해 물었지만 김 여사는 사건 관계인들과 공모해 주가 조작을 한 기억이 전혀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검은 구속영장에 주가 조작 일당과의 공모로 부당이득 8억 1천여만 원을 챙겼다며 관련자들을 회유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적었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서희건설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했습니다. 2022년 5월 나토 순방에서 찬 반클리프 목걸이를 서희건설이 구매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입니다. JTBC는 이 목걸이를 팔았다는 반클리프 관계자를 만나 인터뷰했습니다. 2022년 대선 직후 서희건설 회장의 비서실장이 어머니와 함께 와서 사갔고 30대처럼 보이는 50대 멋쟁이 여성에게 선물할 것이라고 말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자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오늘 서울 서초동 서희건설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화장실에서 어떤 데를 확보하셨나요? 김 여사가 2022년 나토 순방 당시 착용한 반클리프 다이아 목걸이를 서희건설이 제공했는지 수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서희건설은 특검의 수사 착수 사실이 알려진 뒤인 지난 주말 본사 건물을 폐쇄했습니다. JTBC는 2022년 3월 대선 직후 잠실 롯데 매장에서 목걸이를 판매했다는 반클리프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당시 가격으로 5천만 원 후반대였던 그 목걸이를 사간 건 서희건설 관계자였습니다. 해당 목걸이는 구매 후 몇 달이 안 돼 6천만 원대로 인상됐고 현재는 8천만 원대에 팔리고 있습니다. 서희건설 쪽가 이사라고 불렀거든요. 사람도 이사님이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매장 직원들이 최 이사라고 부르던 여성은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의 비서실장으로 그룹의 비서 총괄 직함을 달고 있습니다. 먼저 매장을 찾은 건 최 이사의 어머니였다고 반클리프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어머니가 미리 와서 제품을 고르고 며칠 뒤 비서실장인 최 이사가 최종 결정과 결제를 했다고 합니다. 반클리프 관계자는 최 이사 어머니가 찾아와 해당 목걸이를 고른 건 20대 대선 바로 다음 날인 2022년 3월 10일이었다고 기억했습니다. 어느 분한테 선물을 했거냐 도대체. 그렇게 문의를 했더니 절대 말을 하실 수 없대요. 최 이사의 어머니로 불린 인물은 이전에 다른 제품도 많이 구매한 말 그대로 VIP 고객이었습니다. 좀 말해주실 수 없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50대인데 30대 같이 보인다. 그리고 키가 크고 엄청 멋쟁이시다. 최종적으로 고른 건 스노우플레이크 다이아 목걸이였습니다. 정해온 예산보다 고가라며 고민했지만 며칠 뒤 최 이사는 결국 해당 제품을 사갔습니다. 대통령 선거 다음 날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그런 분의 주얼리를 구매해가신다고 하니까 저희 직원들끼리는 의심을 했죠. 김건희 씨 우스갯소리로 했죠. 근데 방송은 또 나중에 또 진짜로 하고 나오니까. 김건희 여사가 반클리프 스노우플레이크 목걸이를 차고 나온 건 약 석 달 뒤 윤 전 대통령의 첫 번째 해외 순방인 나토 순방에서였습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목걸이를 구매한 방식도 매우 이상합니다. 현금으로 수천만 원의 신세계 상품권을 구매한 뒤 이걸 다시 롯데 상품권으로 바꿔서 결제했고 구매자 명의도 비서실장의 어머니로 했다는 것이 반클리프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특검은 추적을 피하려 한 정황으로 판단합니다. 이어서 이서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반클리프 관계자는 다른 고객들과 마찬가지로 서희건설 비서실장 모녀에게도 백화점 상품권으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추천했습니다. 적은 현금으로 더 많은 금액의 상품권을 사실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할인이 되는 부분이다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서희건설 비서실장은 굉장히 이상한 방법으로 상품권을 구매했습니다. 상품권 살 때도 롯데 상품권을 바로 구매한 게 아니에요. 자기 회사 현금으로 신세계 상품권을 구매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세계 상품권을 구매를 한 다음에 그 신세계 상품권을 롯데 상품권으로 다시 교환을 해요. 구매처는 롯데백화점 반클리프 매장인데 우선 수천만 원어치 신세계 백화점 상품권을 현금으로 구매하고 이 상품권으로 다시 롯데백화점 상품권을 구매했다는 겁니다. 롯데 거를 바로 산 다음에 바로 구매를 하면 조금 더 이익이잖아요. 네, 그런데도 그렇게 바꾸더라고요. 그 부분은 좀 특이한 거죠. 그렇게 하는 분은 없죠. 처음이에요. 비서실장 최이사 모녀는 해당 반클리프 매장에서 그 이전에도 여러 차례 귀금속을 구매한 VIP였는데 과거엔 이런 방식으로 결제한 적이 없었던 걸로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카드 아니면 그냥 상품권 가지고 있는 거 주셨던 것 같아요. 정확하진 않은데 막 이상하게 결제하시진 않으셨어요. 반클리프 서버에 기록되는 구매자도 서희건설 비서실장의 어머니 명의로 했습니다. 구매할 때 좀 철저하게 숨겼던 것 같아요. 명의자도 구매한 사람도 어머님 이름으로 대신 샀고 추적을 피하기 위해 현금과 상품권을 몇 단계에 걸쳐 바꾸는 방식으로 경로를 복잡하게 하고 차명으로 목걸이를 구매한 게 아닌지 특검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당시 신세계 상품권을 롯데 상품권으로 바꿔준 판매업자도 찾아내 상품권 세탁 과정을 상세히 확인한 상태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네, 이렇게 현금을 다른 종류의 상품권으로 바꾸기 전 반클리프 관계자에게 구매 방법을 재확인하는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전화를 걸어온 사람은 서희건설 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사장이 구매를 승인하자 비서실장과 어머니가 다이아 목걸이 결제에 들어갔습니다. 이어서 양빈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반클리프 매장 직원들에게 비서실장 최 이사는 말 그대로 서희건설 관계자로 통했습니다. 전화를 걸 때면 컬러링으로 서희건설 로고송이 흘렀습니다. 전화를 제가 걸 일이 많잖아요. 구매하시고 문의하시고 하니까 전화할 때마다 서희건설 그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서희건설 쪽 분들이시구나. 비서실장 최 이사 어머니가 대선 다음 날인 2022년 3월 10일 물건을 먼저 보러 오고 며칠 뒤엔 모녀가 함께 왔는데 비서실장은 회사에 허락이 필요하다 말했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컨펌 받아야 된다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큰 소리 내고 컨펌 받아야 된다고. 확인 받아야 된다. 반클리프 관계자가 상품권으로 구매하는 게 유리하다고 말하자 비서실장 최 이사는 회사 사장이란 인물에게 통화로 설명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금액으로 컨펌을 받는 부분이라서 사장님한테 설명이 자기가 좀 하기가 어렵다. 제가 좀 설명 대신 해줄 수 있냐. 그리고 얼마 뒤 한 남성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나이가 좀 있는 남자분이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상품권으로 좀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설명을 드렸는데 사장에게 상품권 결제 방법을 소개하고 다시 며칠 뒤 비서실장 최 이사는 당시 5천만 원대 후반에 스노우 플레이크 목걸이를 구매했습니다. 해당 목걸이는 몇 달 뒤 6천만 원대로 인상됐고 현재는 8천만 원대입니다. 최종으로 산다는 컨펌 받고 얼마를 어떻게 구매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회사 쪽에서도 상의를 한 다음에 구매를 한 거라서 그 이후로서 며칠 있다가 구매하셨던 것 같아요. 김건희 여사가 나토 순방에서 착용했던 바로 그 목걸이와 같은 품명의 제품이었습니다. JTBC 양빈현입니다. 네, 반클리프 관계자를 단독 인터뷰한 사회부의 이자연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관계자는 매장에서 목걸이를 판매했다는 바로 그 직원이죠. 네, 맞습니다. 이 반클리프 매장에서 당시에 근무했던 관계자입니다. 그 수사 대상인 김건희 여사의 고가 명품 목걸이는 크게 두 개입니다. 예. 먼저 6천만 원대 그라프 다이아 목걸이가 있죠. 이게
JTBC가 통일교가 건진 법사에게 김건희 여사 선물이라면서 건넨 것이다. 단독 보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오늘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 2022년 6월 나토 순방 당시에 저렇게 착용한 모습이 공개된 바가 있는 반클리프 목걸이입니다. 예. 자, 저희의 그라프 목걸이 연속 보도를 보시고 제보자가 지난 4월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반클리프는 서희건설이 사준 것 같다라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내용이었거든요. 예. 근데 저희가 들어보니까 이거 약간 수사를 통해서 좀 밝혀야 할 부분이 있다고도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실제로 특검 제보도 권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검도 현재 같은 진술을 확보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증거 인멸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보도는 하지 않고 있었는데 오늘 공개 수사로 됐기 때문에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조심스럽게 제보를 한 내용이군요. 김 여사 측은 순방 때 찬 게 이제 모조품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실제로 압수수색 과정에서 김 여사 오빠의 장모 집에서는 가짜 목걸이가 발견됐잖아요. 예, 하지만 특검은 설득력 떨어진다, 진품은 따로 있을 것이다 아주 강하게 의심하고 있고요. 예. 이런 와중에 서희건설의 해당 제품 구매 이력이 확인이 된 겁니다. 이 특검은 이 목걸이를 구매한 고객의 정보와 그 고객의 구매 이력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 매장 직원인 제보자 얘기 좀 더 들어보시죠. 예. 그 당시에 목걸이가 몇 점이 없었어요. 실제로 보면 되게 예쁘고 한데 이거를 평상시에 하고 다닐 만한 스타일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금액대도 몇 억대 이렇게 소장할 만한 그 정도 금액대도 아니고 네, 이렇게 판매 자체가 좀 이례적이었던 데다가요. 이 날이 윤 전 대통령 당선 확정된 날이었고 여기에 더해서 특히 이런 고가 목걸이를 남에게 선물하겠다는 경우는 이 매장 직원으로서도 처음 보는 경우였기 때문에 더 인상 깊게 기억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상당히 고가니까요. 예. 서희건설이 대통령 당선 직후에 이걸 선물을 보낸 게 사실이라면 그냥 주지는 않았을 것이고 뭔가 바라지 않았을까요? 예, 이 특검은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의 사위인 박성근 전 검사가 대선 직후이자 나토 순방 직전인 2022년 6월에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임명된 부분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사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사가 뇌물이 있었고 그 인사를 대가로 받은 게 아니냐 하는 의심인 건데요. 당시 실제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요. 대통령이 박성근 검사를 인선했다고 직접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예. 저는 어떤 비서실장이 와도 같이 일을 할 자신이 있습니다. 대통령님이 생각하시는 사람이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장제원 비서실장이 잘 선택해서 주십시오. 그랬더니 며칠 뒤에 우리 박성근 전직 검사님을 자, 그리고 구매 방식이요. 조금 전에 전해드렸죠. 상품권도 많이 등장하고요. 복잡한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 목걸이를 회사 돈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부분은 이 최 이사 측이 딱히 숨기지 않아서 매장 직원들은 공공연히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고 하는데요. 예. 그런데 이 앞서 리포트 보신 대로 다른 백화점 상품권을 구매해 와서는 이걸 다시 롯데 상품권으로 바꾸고 그 롯데 상품권으로 제품 구매까지 했습니다. 굳이 상당히 번거로운 과정을 거친 거거든요. 이거 추적을 어렵게 한 걸로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예. 그리고 수사 착수 사실이 알려졌고 지난 주말에 서희건설 본사가 완전히 폐쇄가 됐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수사 착수 소식이 알려진 게 지난주인데요. 그리고 지난 주말 사이에 서희건설이 서둘러서 증거인멸에 나선 걸로 의심되는 정황입니다. 저희와 인터뷰한 내용 특검도 그대로 확보해서 이걸 바탕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미 3년 전에 판매자들부터가 이거 좀 이상하다라고 의심했던 목걸이입니다. 그 목걸이가 나토 순방 때 여사가 착용했던 그 목걸이가 맞는지 이제는 수사로 밝혀낼 영역이고요. 또 사실 반클리프를 산 서희건설은 말씀하신 대로 본사를 닫았습니다. 예. 그리고 김 여사 측은 애초에 이게 진품조차도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제는 이 반클리프 실물 찾기에 모든 수사력을 집중할 단계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자영 기자였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 수사 속보입니다. JTBC 취재 결과 특검은 윤상현 의원이 윤 전 대통령뿐 아니라 김 여사와도 통화를 한 정황을 잡았습니다. 명태균 씨는 윤상현 의원이 형수가 2번 전화가 왔다라고 말하는 것을 직접 들었다고 특검에 진술했습니다. 김지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특검은 김영선 전 의원 공천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김건희 여사와도 직접 통화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JTBC 취재 결과 명태균 씨는 최근 특검 조사에서 윤상현 의원이 형수가 2번 전화 왔다고 말한 것을 직접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검은 윤 의원이 말했다는 형수는 김 여사를 뜻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여사가 직접 개입한 정황은 앞서 명 씨와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나눈 문자에서도 드러난 바 있습니다. 2022년 5월 9일 새벽 이 전 대표가 당선인 쪽에서 창원 의창 경선이라는 것 같다 하자 명 씨는 사모님과 당선인에게 물어보세요. 사모님이 2번이나 윤상현 의원에게 전화드렸고요 라고 답했습니다. 명 씨는 해당 내용이 당시 윤상현 의원과 통화하며 직접 들은 내용이란 진술도 했습니다. 명 씨는 오늘 JTBC와 인터뷰에서 대통령과 여사는 5대5라며 대통령 취임식 당시 김 여사에게 대통령이 둘이다라는 뜻을 전한 적도 있다고 했습니다. 취임식 갔어요. 그 무지개가 떴어요. 그 제가 뭐라고 하냐면은 여사하고 통화하면서 문자도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쌍무지개가 떠서 대통령이 둘이라고 그런다고. 명 씨는 김 여사가 대선 때 고가의 미술품을 받았다는 또 다른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고가 미술품 받아요. 제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서울대 법대 출신의 변호사한테. 특검은 김 여사의 구속영장에 5월 9일경 김 여사가 윤상현 의원과 직접 통화해 공천에 개입했다고 적시하고 대통령 후보자 내지 당선인의 배우자에 불과함에도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 지위를 남용했다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쓴 것으로 파악됩니다. JTBC 김지윤입니다. 최상병 사망 사건의 수사 보고서가 회수됐던 일과 관련해서 특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행위를 이첩과 회수가 아니라 이첩 방해로 보고 있는 걸로 저희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국방부에서 경찰로 사건이 아예 이첩되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건데 그러면 이 전 장관의 직권 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첩 방해의 원인으로 꼽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차 경로의 실체도 확인했습니다. 김민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23년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이 최상병 수사보고서를 경북경찰청에 넘기자 국방부 검찰단은 박정훈 수사단장의 항명의 증거라며 보고서를 회수해왔습니다. 그런데 순직해병특검은 경북청 고위 관계자들로부터 수사보고서 이첩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첩 행위 자체가 항명에 해당한다고 해 돌려줄 수밖에 없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겁니다. 실제 김기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수사단 간부와 나눈 대화에서도 이 같은 정황은 드러납니다. 그래? 국방부 이쪽 받아가려는데? 검찰단에서 경북경찰청으로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이 사건 기록을 정식 접수 안 한 걸로 해달라고. 이에 따라 특검은 박정훈 대령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한 이첩 방해 관점에서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은 권리 행사가 방해된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이첩을 다 했다고 주장해왔는데 실제로는 이첩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따라서 이첩 방해로 인한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한다고 특검은 보고 있는 겁니다. 특검은 또 이첩 방해의 시발점이 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른바 2차 경로의 실체도 확인했습니다.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이 보고서 이첩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크게 화를 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심사 과정이 졸속이었다는 의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JTBC는 이 전 장관이 직접 쓴 자기소개서를 입수했습니다. 외국어 능력을 증명하는데 25년 전 취득한 미국 박사 학위를 제시했고 심사 당시 피의자 신분이었지만 높은 도덕적 가치를 여러 번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윤세미나 기자입니다. 지난해 1월 이종섭 전 국방장관은 외교부에 공관장 자격심사 신청서를 냈습니다. 외교부는 이 신청서를 토대로 하루 만에 적격 판정을 내렸는데 심사위원 대면 회의조차 없어 졸속 심사 논란이 일었습니다. 회의를 열지 않고
위원들 전원이 사인을 했어요. 서명을 해서 결정을 했더라고요. 맞죠? 네. JTBC가 입수한 이 전 장관의 신청서에는 외국어 능력을 입증하기 위해 1999년 미국에서 받은 박사학위와 2000년대 초반 학술지에 낸 영문 논문 3편이 적혀 있었습니다. 외교부는 이에 대해 외국어 능력 측면에서 검증됐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전 장관은 또 자기 소개서에서 높은 도덕성과 법 규정 준수를 유독 강조했습니다. 공관장은 사생활을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높은 도덕적 기준을 세우고 처신에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거나 모든 업무를 법과 규정을 준수하며 추진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청렴, 정직 등의 덕목을 넘어 국가를 위한 희생정신이 필요하다고도 썼습니다. 심사 당시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의 피의자였는데 관련 언급은 없었습니다. 특검은 이 신청서를 포함해 이 전 장관의 공관장 심사 관련 서류 일체를 확보해 조사 중입니다.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한 호주대사 임명과 관련하여 대통령실과 외교부 사이에 주고받은 연락이나 지시사항 등에 대하여 조사할 예정입니다. 특히 대통령실 개입 여부를 집중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번 연속 내란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계엄 당일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한덕수 전 총리가 7분 가까이 통화했던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의원 집결 장소를 여러 번 바꿨는데요. 이 통화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도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10일 재구속된 뒤 4차례 연속 나오지 않은 겁니다. 지기현 부장판사는 재판 시작에 앞서 윤 전 대통령을 법정으로 강제로 데려오기 어렵다는 서울구치소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서울구치소는 사고 우려와 인권 문제, 사회적 파장 등에 비춰볼 때 물리력을 사용한 인치는 현저히 곤란하다고 알려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서울구치소에서 회신받은 피고인 건강과 관련한 보고를 보면 거동이 불편하다는 점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재판부에 구인영장 발부를 거듭 요청했지만 결국 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벌석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신 불출석으로 얻게 될 불이익은 피고인이 감수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란특검은 계엄 선포 당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의 통화 사실이 확인된 것은 처음입니다. 통화를 한 7분 이상 했던 것이 나왔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한덕수 총리의 전화를 받고 난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이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막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것 같습니다. 특검은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과 김혜지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에 일부 의원들이 불참하도록 한 경위 등을 조사했습니다. JTBC 김태형입니다. 친윤 유튜버로 불렸던 신의 한수 신혜식 씨가 법원 폭동의 배후로 당시 대통령실과 윤상현 의원을 지목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공익제보자로 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신 씨 주장을 확인하면서도 피의자 신분엔 변동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양정진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심사가 있던 지난 1월 18일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광훈 씨는 법원을 상대로 폭동을 부추기는 듯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 주소를 한번 띄워주세요. 주소. 자, 우리는 빨리 그쪽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전 씨 측근인 보수 유튜버 신혜식 씨도 이에 호응하듯 사법부 자체를 부정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지금의 법원을 믿을 수가 없어요, 도대체. 믿을 수가 없다고. 얘네들 믿고 있다 또 뒤통수 맞을 수 있거든요. 그랬던 신 씨가 돌연 법원 폭동의 배후로 대통령실과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등을 겨냥하고 나섰습니다. 윤 전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 실패 직후 대통령실 행정관으로부터 집회 동원 등 지지자 결집을 요청받았다며 대화 내용을 공개한 겁니다. 근데 왔다 갔다 하라고 그러고 아니면 우리 나를 약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뭐 똘마니 두고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신 씨는 자신이 이런 요청을 거부하자 국민변호인단과 국민의힘 의원이 나서
폭동을 부추겼다고 주장했습니다. 배이철이라는 잔혹, 자기가 대통령 대변인이고 대통령이 이 현장을 보고 있고 뭐 이렇게 선동하고 윤상현은 애들은 다 훈방된다고 그러고. 신 씨는 국민권익위에 이런 내용으로 제보했고 공익제보자 보호와 면책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서부지법 폭동 사태 관련 신 씨의 피의자 신분은 그대로이며 공익신고와 별개란 입장입니다. 다만 신 씨 주장에 대해선 여러 가지 상황을 전반적으로 살피면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해 당시 대통령실의 민간인 동원 연루 의혹 등으로 수사 확대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JTBC 양정진입니다. 국민의힘이 합동연설회에서 소란을 일으킨 전한길 씨에 대해서 이르면 오는 목요일에 징계 수위를 정하기로 했습니다. 중징계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전한길 씨는 억울해하면서 원인 제공자인 김근식 교수를 징계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최연수 기자입니다. 전한길 씨는 방청석 연단에 올라 집단적인 야유와 고함을 공공연히 선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엄중하다고 판단됩니다. 국민의힘 송원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아침 회의에서 지난 금요일 당대표 최고위원 후보 합동토론회 사태를 언급했습니다. 전한길 씨가 윤호기인 세력을 비판한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 등을 노골적으로 비판하는 등 당을 분열시켰다는 겁니다. 비공개 회의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한 비대위원은 JTBC와의 통화에서 전 씨를 중징계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당 윤리위원회도 오늘 회의를 열고 전 씨 징계 절차 개시를 의결했습니다. 전한길 씨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 이런 거 볼 때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다 만장일치로 징계 개시를 한 데는 이의가 없었습니다. 윤리위는 오늘 14일 전 씨를 불러 소명을 들은 뒤 이르면 이날 결론을 낼 방침입니다. 전 씨는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김근식 후보가 먼저 자신을 비판해 생긴 일이라며 김 후보도 징계해달라는 요구서를 당에 제출했습니다. 당은 앞으로 남은 전당대회 일정에 전 씨 출입을 금지했지만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당이 가지고 있는 이런 장치 등을 동원해서 이런 불상사가 더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리해 나갈 생각입니다. 전 씨는 내일 부산에서 열리는 후보 합동 토론회를 찾겠다는 입장입니다. 지지자들 간 충돌도 우려됩니다. JTBC 최연수입니다. 이런 와중에도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 절반이 전한길 씨 앞에서 면접을 받습니다. 후보들은 입을 모아서 전 씨 징계는 부당하고 윤 전 대통령 면회도 가겠다고 했습니다. 전당대회가 끝나도 당이 잠잠해지지 않을 거란 예측이 그래서 나옵니다. 구민주 기자입니다. 우파 유튜버 고성국 씨,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들을 모아놓고 전한길 징계 추진에 대한 의견을 내보라고 합니다. 왜 김근식 후보가 전한길 대표를 공격할 때는 침묵했습니까? 우리부터가 지금 공정하지 못한 거 아닙니까? 부당하다는 의견 일색에 기획설까지 나왔습니다. 우선 전한길 선생님 징계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비대위 측 원내수석과 통화를 했고요. 즉시 중단시켜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전혀 다른 반사이익을 얻는 사람이 있고 사전에 노리고 이런 일을 기획해서 저질렀는데 후보들은 전 씨는 극우가 아니라고 옹호하거나 전 씨를 경쟁적으로 추켜 세우기도 했습니다. 전한길 대표께서는 극우세요? 국어 사전 찾아보면요, 극우라는 것은 폭력성을 동반하는 히틀러 나치즘이라든가 일제 군국주의 있지 않습니까? 아니시잖아요, 극우가. 전한길 대표께서는 국민의힘을 사랑하고 우리 보수가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분이시잖아요. 12월 3일 이후에 보수정당 국민의힘이 굉장히 어려웠을 때 혜성같이 나타났고 그때 전한길 한마디 한마디에 많은 국민이 희망을 가졌고 전 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에 갈 거냐고 물으며 직접 후보 검증에 나섰습니다. 우리 대통령님께서 많이 사랑했던 사람 중 제가 들어가겠죠. 이번에 답을 아실 걸로 보고요. 우파 유튜버들이 만든 오늘 이 자리엔 전체 최고위원 후보 8명 중 4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당원 조사 80%가 반영되는 만큼 강성 지지층에 영향력이 있는 우파 유튜버들이 후보와 선거를 좌지우지하는 모습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JTBC 구민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을 앞두고 대규모 특별 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조국 전 대표 부부를 비롯한
범여권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고 홍문종 전 의원 등 야권 인사들과 경제인들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대통령실은 사면 대상에서 측근은 배제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유선희 기자입니다.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구속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특별 사면으로 풀려납니다. 주요 대상자는 조국, 윤미향, 심학봉, 송광호, 최강욱, 홍문종, 정찬민, 하영재 각 전 국회의원. 조 전 대표는 형 집행이 면제되는 사면과 함께 복권도 이뤄져 앞으로 정치활동 제약도 사라졌습니다. 조 전 대표의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최강욱, 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 범여권 인사들이 대거 사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야권에선 홍문종, 정찬민, 심학봉 전 의원 등이 사면 복권 대상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들은 송원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사면 민원을 전달하는 문자 메시지에 적혀 있던 인사들입니다. 기업인 가운데서는 2천억 원대 횡령, 배임 등 혐의가 확정된 최신원 전 SK네트워크스 회장이 풀려났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유죄가 선고됐던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실장 등도 복권됐습니다. 최 전 실장은 이와 별개로 불법 승계 의혹에 대해선 최종 무죄가 선고된 바 있습니다. 주요 경제인 16명을 사면하여 일자리 창출 및 역동적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계기를. 다만 대북 송금 사건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특사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여당보다 야당 쪽의 사람들이 훨씬 더 많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측근이라고 하기 어려운 분들이 다 주로 사면 대상이다. 대통령실은 정치인, 경제인 외에도 서민 생계형 형사범 등을 포함해 83만여 명을 사면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5천만 원 이하 연체 채무를 올 연말까지 갚으면 연체 이력을 지워주는 이른바 신용 사면을 324만 명에 대해 단행하기로 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대통령실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사면 결정의 배경을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이승환 기자가 연결돼 있습니다. 당초 내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하루 당겨진 이유를 뭐라고 봐야 됩니까? 일단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면은 따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서 처리한 경우가 많았다면서 예외적인 경우는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주 휴가를 다녀왔기 때문에 내일 국무회의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이 60건이 넘고 보고사항도 많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굳이 하루 앞당겨 사면을 결정한 건 정치인 사면이 주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악화된 여론을 의식한 걸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의 결심이 섰다면 서둘러 사면 관련 논란을 정리하고 이번 달 말에 열릴 가능성이 있는 한미 정상회담 등 현안에 집중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예, 조국 전 대표 사면에 대해서 논란이 꽤 많았습니다. 대통령실은 뭐라고 설명을 했습니까?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굉장히 팽팽한 다양한 사회적 요구 속에서 고심의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처음부터 조 전 대표를 사면 대상자에 포함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정치계뿐 아니라 종교계에서도 조 전 대표의 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고 특히 지난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우상호 정무수석에게 사면을 건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면 결단 쪽으로 분위기가 기운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 국민의힘에서 정치인 사면을 요청한 게 공개된 것도 오히려 이 대통령으로선 정치인 사면을 확대할 명분이 생긴 셈입니다. 다만 그러면서도 조 전 대표에 대해선 야당 인사라는 점을 강조했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여당이 만약에 민주당으로 본다면 조국 혁신당은 분명히 야당이고요. 어쨌든 사면권이라는 건 대통령의 이제 고유한 권한이기도 하지만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여당보다 야당 쪽의 사람들이 훨씬 더 많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측근이라고 하기 어려운 분들이 다 주로 사면 대상이다라고. 네, 그리고 신용 사면도 이뤄졌습니다. 324만 명이라고 들었는데 이게 역대 가장 큰 규모죠?
그렇습니다. 정확히는 신용회복 지원 조치인데요. 대상자 324만 명에 대해 이 대통령이 꼼꼼히 따져 물었다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5천만 원 이하 연체자 중 올해 연말까지 빚을 모두 갚은 개인과 개인 사업자의 경우 연체 이력을 삭제해주는 조치인데 관련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1년 이내에 빚을 다 갚았음에도 불구하고 연체 이력이 5년간 금융권에 공유돼 카드 발급과 대출에 불이익을 받는다는 금융위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빚을 다 갚았으면 오히려 칭찬을 해야 하는데 연체 경험으로 불이익을 주는 건 전과자 취급과 다를 바 없다면서 일상적인 경제활동에 지장이 없게 잘 조치하라 지시했습니다. 또 주요 경제인 사면에 대해선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을 뒷받침할 계기가 될 걸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승환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조국 전 대표 사면에 반색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고뇌를 깊이 이해한다면서도 오늘 발표된 취임 최저 지지율을 의식한 듯 여론 변화를 세세히 살피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최악의 정치 사면이라고 규탄했습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사면 결정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국 전 대표가 치유의 공기를 호흡하게 된 것은 국민 덕분입니다. 내란 정권이 망가뜨리려던 대한민국의 위로와 통합의 계기가 되길 기원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권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생과 국민 통합을 중심 가치로 삼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깊은 숙고 속에 국민의 눈높이와 시대적 요구를 함께 살핀 것으로. 다만 당내에선 취임 2개월 만의 정치인 사면이 정권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호남에서 지지층이 겹치는 조국혁신당을 견제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지난주 조국 전 대표 사면 이슈가 불거진 뒤 정부 여당의 지지율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민주당은 여론조사에 담긴 변화를 세밀히 살피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린 최악의 정치 사면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조국 전 대표뿐 아니라 윤미향 전 의원 등도 사면 대상에 포함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수사를 왜 하고 재판은 왜 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정권 교체 포상용 사면권 집행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앞서 대통령실에 사면을 요청한 사실이 공개된 정치인들의 명단도 오늘 사면 대상에 모두 포함됐습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경찰이 주식을 차명 거래한 혐의로 이춘석 의원을 출국 금지했습니다. 주말부터 오늘까지 대대적인 압수수색도 진행했습니다. 의원실 앞에 버린 상자 속에선 수첩이 발견됐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 수사관들이 들어옵니다. 이춘석 의원실 관계자들이 이를 막아섭니다. 변호사님이 오시거든요. 11시 전에 오신다고 하시니까 조금만 더.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 엄중한 수사를 주문한 상황에서 이런 승강이는 길게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주말 자택과 전북 익산갑 지역 사무실을 포함해 오늘까지 모두 8곳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이 의원 측이 증거가 될 만한 물건들을 사전에 버리려 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의원실 앞 폐품 상자에서 수첩이 발견됐는데 수첩에는 차명 거래 의혹 당사자인 이 의원의 보좌관 차모 씨의 이름과 정치자금, 후원회 등 문구가 손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지난 4일 여당 법사위원장이었던 이 의원은 보좌관 차 씨 명의로 주식을 거래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이 의원이 보유 주식이 없다고 재산 신고한 게 논란이 됐고 거래한 종목도 문제가 됐습니다. 네이버와 LG CNS 주식을 거래했는데 이 의원은 인수위에 해당하는 국정기획위에서 AI 정책을 담당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도 보좌관 이름으로 주식을 거래하는 장면을 들킨 적이 있습니다. 경찰은 금융실명법뿐만 아니라 자본시장법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까지 수사에 나섰습니다. 수사팀은 이 의원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리고 조만간 소환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JTBC 임지은입니다. 전남 고흥의 새우양식장에서 일하던 외국인 노동자 2명이 감전 사고를 당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고장난 수중 펌프를 고치러 들어가면서도 절연 장갑조차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소방대원들이 커다란 원통형 관 안팎에서 구조 작업을 벌입니다. 여럿이 들어가기엔 비좁아 구조가 쉽진 않습니다. 원통형 관 아래엔 외국인 노동자 2명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2명 다 호흡 정지인데 지금 1명을 더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전남 고흥의 한 새우 양식장에서 감전 사고가 일어난 건 어제 오후 4시쯤입니다. 원통형 관 3.5m 아래에 있는 수중 모터를 수리하다 발생했습니다. 베트남 국적의 33살 A씨가 들어갔다가 쓰러졌고 태국 국적의 28살 B씨가 A씨를 구하려다 함께 의식을 잃은 겁니다. 두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모두 숨졌습니다. B씨는 인력사무소를 통해 이날 처음으로 일을 했습니다. 경찰은 물이 고인 상태에서 전기가 통하는 수중 모터를 만지다 감전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차 부검 결과도 감전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감정에 대해서 쇼크를 왔을 경우에는 특별히 저게 안 나거든요. 물에 젖은 감전이기 때문에. 경찰과 노동당국은 오늘 현장 감식을 통해 수중 모터의 전기를 차단하는 절연 장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걸로 확인했습니다. 이런데도 이들에게는 절연 장갑 등 필수 보호 장구는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악취가 심한 슬러지가 쌓인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이었지만 방독면도 없었습니다. 안전교육 한번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이거 물에 이제 조정성이 있어요. 물이 전기가 잘 통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치가 돼야죠. 경찰은 고용 경위와 안전관리 실태 등을 조사 중이고 노동부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지난달 대전에서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26살 장재원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장재원은 범행 뒤 피해자가 진짜 사망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빈소까지 찾아다녔는데요. 경찰은 범죄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을 고려해서 신상 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붙잡혀 나옵니다. 지난달 대전에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26살 장재원입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범행 계획하신 겁니까? 유족분한테 할 말 없을까요? 경찰은 지난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장재원의 얼굴과 이름, 나이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범행이 잔인하고 피해가 크다고 판단한 겁니다. 장재원은 여자친구를 살해한 직후 오토바이와 렌터카를 바꿔가며 도망다녔습니다. 하지만 범행 하루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검거 직전엔 음독을 시도해 치료를 받았고 지난 5일 퇴원해 곧장 체포 구속됐습니다. 장재원은 도주 과정에서 대전 시내 장례식장 여러 곳을 돌며 피해자 빈소를 찾아다녔습니다. 피해자가 정말 숨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범행 언제부터 계획하셨어요? 장례식장은 왜 가신 겁니까? 피해자 가족한테 할 말 없으세요? 경찰은 장재원이 범행을 결심한 시점을 사건 발생 3, 4개월 전쯤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재원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 명의로 오토바이를 빌렸는데 이 때문에 자주 다퉜고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범행 당일 미리 흉기를 준비했고 오토바이 명의를 바꾸러 가자며 피해자를 불러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계획 범죄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겁니다. 피해자는 생전에 장재원을 폭행과 주거침입 등으로 경찰에 4차례 신고했던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내일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전두환 씨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불법 비자금에 대한 폭로가 이어져 왔지만 지금까지는 몰수가 어렵다는 게 중론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국가폭력 범죄에서 비롯된 재산이라면 몰수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과거 군사정권 인사들의 범죄 수익을 제대로 추징해야 한다는 주장이 본격적으로 나온 건 2년 전부터입니다. 최소 몇백억은 되는 자산이 할아버지의 손주분들께 분명히 상속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가 비자금의 실체를 폭로하고 나선 겁니다. 노소영 관장의 이혼 과정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자금 300억 원이 SK그룹 측에 전달됐다는 정황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이를 수사하거나 추징할 방법은 사실상 막혀 있습니다. 과거 이들의 비자금 실체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채 조사가 일단락됐고 당사자 사망과 재산 상속 등으로 추징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 몰수 추징이라는 것이 독립적으로 추진할 수가 없고 유죄 판결, 기소와 유죄 판결에 기대어서만 부가적으로 내릴 수 있는 어떤 제도로 설정이 돼 있다 보니까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범죄 피해자가 해외로 도주하거나 사망해 최종 유죄 판결이 나지 않은 경우에도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 몰수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상속이나 증여 등으로 제3자에게 옮겨간 재산도 몰수 대상이 되도록 관련 법안도 올해 안에 개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우선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규모를 정확히 파헤칠 특별조사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그래서 당시의 비자금 조성 경위 그리고 사용 내역 그리고 현재의 은닉 상황 이런 것에 대한 보다 철저한 조사가 선행이 돼야 되고 JTBC 박사라입니다. 국내 3위 에틸렌 생산업체 여천 NCC가 가까스로 부도 위기를 넘겼습니다. 석유화학업계가 긴 불황에 빠지면서 원료값도 내지 못할 뻔하다가 긴급 자금을 투입해 급한 불을 끄기로 한 겁니다. 하지만 진짜 위기는 이제 시작이라는데요. 박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업의 쌀이라 불리는 에틸렌 3위 생산업체 여천 NCC입니다. DL케미칼과 한화솔루션이 지분을 절반씩 합작해 만들었습니다. 한때 순이익이 1조 원대에 달했지만 국내 석유화학업계가 불황에 빠지며 최근 3년간 매년 수천억 원 적자를 냈습니다. 지난 3월 두 대주주가 1,000억 원씩 투입했지만 운영 자금까지 바닥나면서 최근 여수 3공장 가동마저 중단됐습니다. 이달 말까지 1,800억 원을 마련하지 못하면 부도에 내몰릴 위기에 처하자 결국 양사는 다시 한번 긴급 수혈을 결정했습니다. 우선 급한 불은 껐지만 이번 사태가 국내 석유화학업계 위기를 그대로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중국과 중동발 저가 물량이 쏟아지며 2022년부터는 위기가 본격화했습니다. 근데 중국이 이제 대부분의 석유화학 제품 자금률이 100%를 넘은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판로가 없어진 거예요. 최근 보스턴 컨설팅 그룹은 업황이 계속 나빠질 경우 관련 업체 절반은 3년 이상 생존하기 어렵다고 분석했습니다. 업계는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와 석유화학 특별법 제정을 통한 사업 재편 등이 절실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계엄 사태 등으로 아직 구체적인 정부 지원책이 나오지 않으면서 자칫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JTBC 박준호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한 미국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이 오는 15일에 열립니다. 미국은 젤렌스키 대통령까지 불러서 3자 회담을 하길 희망하는데 러시아가 사실상 거부하고 있습니다. 알래스카를 회담 장소로 정한 이유에도 러시아의 의도가 깔려 있다는데요.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와 푸틴 두 정상이 오는 15일 미국 알래스카에서 만납니다. 우크라이나전 휴전 담판을 위한 미러 정상회담 자리입니다. 미국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초청해 3자 정상회담을 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3자 회담을 계기로 푸틴 젤렌스키 양자회담까지 적극 중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I think fundamentally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has to be the one to kind of bring these two together. 다만 아직까지 젤렌스키를 초청하는 문제는 백악관 내부적으로 최종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무엇보다 푸틴이 여건이 무르익지 않았다며 젤렌스키와의 만남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회담 장소를 미국 영토인 알래스카로 정한 것도 우크라이나에 적극 지원을 펼치는 유럽을 배제하려는 푸틴의 의도가 깔린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또 푸틴으로선 옛 러시아 제국 영토인 알래스카 땅을 밟는 것으로
상징적인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알래스카가 워싱턴 DC와 모스크바에서 각각 5,500km, 7,000km가량 떨어진 중간 지점인데다 미국 영토에선 2023년 국제형사재판소가 자신에게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피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습니다. 한편 전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대한 공습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러시아도 반격에 나서면서 결국 전쟁 당사자인 우크라이나가 최종 배제된 채 트럼프, 푸틴 두 정상이 휴전 담판을 매듭지을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네, 비하인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정치부 이성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시작할까요? 네, 첫 번째 이슈 바로 보겠습니다. 자, 전광훈 가라사대. 자, 지금 경찰이 서부지법 폭동 사태 배후 혐의로 전광훈 목사를 수사 중에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전광훈 씨가 그 난동 가담자들을 가스라이팅,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지배했다라는 표현을 영장에 적시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다시 얘기하면 목사로서 종교적인 신앙심을 악용했다, 뭐 이런 혐의를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자, 그러다 이제 전광훈 씨가 강력하게 반발을 했었는데요. 먼저 그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설교는 한 번 듣는 게 아니고 같은 말을 여러 번 들어야 돼. 여러 번 들어야 가스라이팅이 되는 거야. 교회는 가스라이팅 하기 위해서 오는 거야. 교회를 왜 와? 목사님한테 가스라이팅 하려고 오는 거지. 자, 가스라이팅하는 게 맞기 때문에 혐의가 될 수 없다라는 식의 뭐 주장으로 보이죠. 예. 근데 가스라이팅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표현으로 쓰지는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저렇게 자랑스럽게 주장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교회에 왜 가는지, 자, 성경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으러 가는 것이지 목사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하러 가는 건 아닌데도 자랑스럽게 주장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지적이 있는 거고요. 자, 그런데 이 전광훈 목사의 주장대로 그동안 교인들을 가스라이팅 해왔다라는 분석도 이미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예. 지난 5월이었는데요. 당시에 그 한 집회 참석 할당 그 인원들을 채우지 못했다면서 교회 관계자들에게 머리 박아라 이런 식 가혹 행위를 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었는데, 당시 전문가의 분석이 있었습니다. 분석 들어보시죠. 예. 전광훈 목사를 거의 예언자, 더 나아가서 메시아급으로 생각하면서 신봉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가 하는 말에 대하여 가스라이팅이 오래되고 세뇌가 된 결과로 무슨 일을 시키든지 간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그래서 경찰도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면서 이런 분석들을 참고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무슨 일을 시키든지 그대로 순종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분석이 충격적인데, 목사가 신도를 가스라이팅 한다면 제대로 된 교회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어떤 신이나 성경 같은 종교 가르침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 본인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을 강요하는 것은 잘못된 종교의 특성 중에 하나인 것이죠. 결국 그렇기 때문에 전광훈 목사의 발언은 종교를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활용했다라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 거고요. 당장 국민의힘에서도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자,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자, 과연 교인들 앞에서 목사라는 분이 할 얘기냐, 또 예수의 가르침과 성경 말씀은 가스라이팅인 것이냐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예. 결국 가스라이팅은 어느 한쪽이 일방적이고 무비판적으로 영향을 받는 게 문제인데, 유튜브에서도 많이 나타나는 문제죠. 그렇습니다. 극단적인 유튜브의 가스라이팅 문제도 대표적인데, 특히 정치권에서 갈수록 심화되고 있죠. 자, 대표적으로 윤 전 대통령이 불법 개엄 직전에 뭐 부정선거 음모론 등을 주장하는 극우 유튜브에 심취했다, 뭐 이런 사실들이 알려진 게 대표적입니다. 예. 자, 그런데 이런 극단적인 유튜브 가스라이팅의 도구가 된다, 어떤 그 종교와 유사하다, 그런 본질을 꿰뚫어보고 우려했던 전직 강사가 있습니다. 자, 누군지 직접 들어보시죠. 예. 알고리즘 신이 계속해서 그것만 보게 만드니까 그 사람한테 세뇌가 되고 가스라이팅을 당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극우가 되고 극좌가 되고 그 사람끼리 또 정치 세력화되고 이래 되는 거야. 완전히 가스라이팅 시켜서 돈 버는 거야. 그럼 이제 일반 사람들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자기 옳은 것처럼 그게 세뇌당하는 거야. 종교하고 똑같은 거야. 자, 지금의 전한길 씨가 되돌아봐야 할 발언으로 예. 보입니다. 작년 5월 발언이네요. 다음 이슈 볼까요? 자, 두 번째 이슈 바로 보겠습니다. 자, 돌아올 테면 돌아와 봐.
자, 정치인 사면 논란이 지금 커지고 있는데 난데없이 또 한 사람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유승준, 스티브 유죠. 자, 이 유 씨 지지자들이 최근 20년 넘게 고국에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못했다면서 이제는 관용과 포용을 베풀어 달라라면서 입국 허용을 요청을 했습니다. 예. 뭐 잘 알려져 있지만 유 씨는 2002년에 그 군대 간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한 이후에 정작 입영 통지서가 나오자 미국으로 건너가서 시민권을 취득했고 이런 이유 때문에 당시 사회적인 파장이 컸습니다. 결국 예. 지금까지 입국이 금지되고 있죠. 예,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언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예 사면 대상이 아니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일단 유 씨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이 병역 기피 혐의가 우리나라 사법체계 안에서 제대로 처벌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면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라는 분석이 있는 거고요. 자, 결국에는 입국을 허용해 주냐 여부가 쟁점인데 그동안 국민적 정서나 사회적 혼란 등을 우려로 우리 정부는 입국을 거부해 왔습니다. 자, 그런데 20년 넘게 정권 교체가 여러 번 됐었죠. 자, 그런데 보수와 진보 정권 모두 법무부가 입국을 거부해 왔던 것은 유 씨에 대한 입국을 승인하는 것보다 거부하는 실익이 더 크기 때문이었다. 이런 예. 분석이 있는 거고요. 자, 이번 정부에서도 입국이 허용될지는 미지수다. 이런 분석이 있는 게 당장 10년 전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이렇게 글을 쓴 적이 있어요. 자, 유 씨가 국민의 음해를 피하기 위해서 조국을 버렸는데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하느냐. 당시에도 돌아오게 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그만 그대의 조국에 충실하고 대한민국은 잊으시길 바란다 얘기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돌아오기 어려울 것 같네요. 잘 들었습니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맨땅에 헤엄을 치듯이 몸을 비틀면서 태그를 피합니다. 한화 손아섭 선수의 이 주루 플레이가 팀을 3연패에서 구했는데요. 손아섭은 한화로 트레이드된 이후 며칠 동안 부담감에 잠도 잘 못 잤다고 털어놨습니다. 이혜원 기자입니다. LG와의 3연전에서 손아섭은 매일 독수리 발톱을 세웠습니다. 어제는 3타수 1안타 2타점, 해결사 역할을 하며 팀의 3연패를 끊었습니다. 재치 있는 주루 플레이도 빛났습니다. 7회 초 3루 주자였던 손아섭은 문현빈의 1루 땅볼 때 홈을 파고들었습니다. 아웃 타이밍이었지만 맨 땅을 헤엄치듯 비틀면서 태그를 피했습니다. 왼손으로 들어가면 태그가 당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왼손으로 잽을 주고 오른손으로 어퍼컷을 때린 것 같습니다. 손아섭 트레이드는 1999년 이후 26년 만에 우승을 노리는 한화의 승부수였습니다. 손아섭에겐 우승 청부사 마지막 퍼즐이란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솔직히 야구를 하면서 거의 손에 꼽힐 정도로 좀 부담감이 있었고 며칠 동안 사실 잠도 잘 못 잤는데 하지만 압박감을 뚫고 한화의 1번 타자 고민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하나 구단과 또 김경문 감독님한테 잘 데리고 왔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손아섭 개인적으로도 우승이 간절합니다. 타격왕 출신의 KBO 역사상 가장 많은 안타를 친 타자인데 2007년 데뷔 후 지금까지 한국 시리즈 무대를 밟지 못했습니다. 2000경기 이상 출전한 선수 중 유일합니다. 간절한 걸로만 치면 사실 제가 한국 시리즈를 당연히 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 올 시즌 유니폼을 바꿔 입으며 가을 대권에 도전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또 한국 시리즈라는 무대는 하늘이 도와준다고 하면 언제든지 당장 올 시즌에도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간절한 마음만 좀 변하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손아섭은 이번 주 친정팀 롯데와 NC를 차례로 상대합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용팔이 깡패와 뭐가 다른가?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김근식 국민의힘 후보가 던진 한마디입니다. 지난 금요일 대구 경북연설회에서 봉변을 당한 뒤 전환기 씨를 정치 깡패 용팔이에 비유했습니다. 용팔이 사건, 1987년 야권 지도자였던 김대중과 김영삼이 통일민주당을 창당하려 하자 폭력배들이 지구당에 몰려들어 때리고 부수며 창당을 방해했습니다. 훗날 그 배후에 전두환 세력이 있었고 안기부의 자금이 투입된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지금은 강목도 폭력배도 없지만 그때와 다르지 않다는 주장이 당 안에서 나온 점, 그로 인해 38년 전의 흑역사가
뉴스 전면에 다시 등장한 점으로 미뤄볼 때 국민의힘의 현 주소는 여전히 암담합니다.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뉴스룸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